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면 항상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그렇게 달라진 부분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면서 그렇죠. 기재부에서 세제 네. 개편안 많이 내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매년 네. 그 휴가철쯤 되면 기재부에서 내년에 세금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바뀌는 게 확정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 법을 바꿔야 되는 내용들은 국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연말쯤 돼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초에 우리가 실제로 통과가 됐나 안 됐나를 보고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된 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관심이 많으셨던 게 이제 상속증여세에서 최고세율을 낮춰준다든지 그 최저세율 구간을 늘려준다든지 뭐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없앤다든지 등등등을 아주 야심차게 기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국회 통과가 안 돼서 무산이 됐고요. 또 우리 제일 관심 많은 그 ISA 가입 한도를 늘려주고 비과세 한도도 늘려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국회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려다 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진짜 2025년에 변경이 되고 확정된 이야기들을 오늘 기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일단 첫 번째, 올해부터는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감정평가의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소식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를 할 때 원칙은 시가라는 거예요. 예. 그 부동산이 매매가 되거나 감정평가를 받거나 경매 공매를 했거나 보상을 받았거나 이러면 그 가격이 시가가 돼요. 그런데 그 시가가 있을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평가하자라는 거예요. 보충적 평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개별 공시지가, 기준시가,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어때요? 시가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습니다. 훨씬 낮죠. 그래서 이걸로 하니까 세금을 적게 적게 내도, 걷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 아파트가 팔린 적은 없지만 같은 평형,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팔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 그래서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다른 물건이 팔린 게 있으면 요 가격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펜트하우스 몇 개 있습니까? 별로 별로 없을 없죠. 정도로만 그렇죠. 나오죠. 그러니까 유사 매매 사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초고가 아파트들은 29세대로만 지어지는 거 아세요? 30세대 이상은 분양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29세대 이하면 맘대로 지을 수가 있어서 네네. 왜 우리 아는 그 뭐 몇백억 하는 이런 뭐 빌라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29세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29세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칼을 빼든 거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루어지는 펜트하우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정말 유사 매매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은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가격하고 예. 신고한 가격하고 과거에는 한 10억 이상 차이가 나면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거를 5억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고가 펜트하우스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감정평가를 안 맡겨도 국세청에서 이거 유사 매매 사례가 없다고 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돼. 우리가 감정평가 맡겨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해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초고가 아파트나 초고가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뀌는 게 부동산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제도네요. 요거 참 재밌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1억짜리 땅을 샀다고 해볼게요. 네. 그런데 이 땅이 6억이 됐어요. 5억을 벌었네요. 네. 그래서 요 6억 주고 땅을 팔려고 했더니 무슨 세금이 나오겠습니까? 양도소득세.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꽤 많이 나오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배우자 증여 공제가 6억까지. 6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이 6억짜리 땅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네. 배우자가 네.
이 6억으로 취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6억에 6억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0원. 0이죠. 그러면 양도세도 안 내겠네요. 어. 그렇죠. 그래서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는 이런 플랜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걸 또 국세청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로 취득받은 다음에 요거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서 팔려면 10년을 보유해야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주식. 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상장 주식 말고 해외 주식. 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엔비디아를 1억 주고 샀다고 가정할게요. 1억 주고 사서 엔비디아가 6억이 된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팔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가 해외 주식은 22%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 1천만 원 가까이 세금이 나온단 말이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이. 그래서 이 엔비디아 주식을 6억 원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그러면 받자마자 팔아도 괜찮아요. 근데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받은 분은 이 주식도 1년 갖고 있다 팔아야 양도세를 안 낼 수가 있고요. 1년 되기 전에 파시면 팔면 또 내가 냈던 세금이나 똑같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바로 팔면은 똑같이 세금 내는 거고 1년은 최소한 보유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올해가 막차다. 맞아요, 이 해외 맞아요. 주식 절세, 배우자 토간 절세는 올해가 막차다. 이런 컨텐츠들 많이 봤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통계가 나오면은 2024년 12월에 증여 건수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사장님 저희 이번에 광고가 들어왔다고요. 우와, 드디어. 이게 그 수면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잠 잘 오게 하는.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좀 그러니까요. 그러세요. 예. 한번 만져보세요. 네. 이렇게 쓰는 건가요? 여기 전원을 켜고 나서 이렇게 쓰시면 미세 전류가 흘러서 잠을 조금만 자도 깊게 잘 수 있게 졸린데요? 자기 전에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조금 착용하고 있다가 이렇게 신호음이 울리면 벗고 나중에 또 주무시면 된다고 네. 하거든요. 이거 뭐 약도 드시고 그러던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낫겠네요. 주변에 혹시 네. 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좀 추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적 연금액이 인상되네요. 대표적인 게 뭐 국민연금이겠죠. 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아마 공무원연금이겠죠. 네. 사학연금 있을 거고요. 군인연금. 네, 요게 이제 대표적인 공적연금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 상승을 반영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차가 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물가가 올라간 만큼 내년부터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올해 연금 올라가는 것은 언제 물가겠어요? 작년 물가죠. 네. 그런데 최근 물가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에 물가가 5.1%나 올랐어요. 그러면 이듬해인 그렇죠. 23년도에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물가 올라서 속상하지만 연금도 꽤 많이 올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좀 다행히 작년에는 물가가 조금 잦아들어서 맞아요. 몇 퍼센트 올랐냐면 2.3%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적연금 인상률도 그대로 2.3% 오릅니다.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거를 좀 어느 정도 해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 올해 이번 달에 받으시는 거 보면은 작년보다 일부 올라간 거, 2.3%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도 그러면 올해 바뀌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네. 이제 지급이 되는 제도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공적연금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 군인연금, 뭐 공무원연금이거든. 네. 내가 돈을 내고 그 연금에서 기금에서 돈을 운용을 해서 주는 개념이고요. 네. 기초연금은 이제 세금으로 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조금 다른데 그래서 요거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때부터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데 네. 올해 기준 기준 소득액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이다. 네. 그러면은 금액이 228만 원 넘어가면 이제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다. 그러면은 364만 8천 원. 네. 이게 기준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계산하는 공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네.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월 437만 원의 소득이 기준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부부 같은 경우에는 745만 원? 네. 요게 기준이 돼서
요거보다 높으면 기초연금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네. 거고요. 요거보다 낮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아마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정확한 왜냐면 이게 재산도 들어가고 뭐 소득이 몇 퍼센트 요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자님 월급 딱 나오면 뭐 뛰어가죠? 제일 큰 게 국민연금 떼어가죠. 맞아요. 그렇죠. 네. 몇 퍼센트 떼어가냐면 9% 떼어갑니다. 회사에서 4.5%, 내 급여에서 4.5%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다음으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민건강보험료죠. 맞아요. 근데 이 국민연금은 9%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이 국민건강보험료율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몇 퍼센트냐면요. 7.09%예요. 그러니까 반 딱 나눠서 또 회사랑 나랑 반반 부담을 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네. 경우에는 7.09%를 혼자 다 내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 상한선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내는 국민연금이나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과장님이나 좀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대리 정도도 상한선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요. 상한선이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7.09%를 내는데 요게 월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는 뭐 900만 8,340원입니다. 작년보다 요 상한선이 6.21% 상향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요게 조금 혼동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네네. 정리. 내가 번 돈에서 7.09%를 내야 되는 그 보험료율은 똑같아요. 그런데 상한선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작년에 한 848만 원 정도 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한선이 9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요게 0.9182%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해서 한 달에 상한선이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나 돈 정말 많이 벌어라고 자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나 건보료하고 노인장기보험료하고 1,000만 원 내 한 달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맞아요. 그 퍼센트를 두 개 합하면 대략 한 8% 돼요. 그래서 이 보험료율은 사실은 지금 재작년, 작년, 올해 7.09%가 지금 3년째 유지되고 네. 있어요. 하지만 이 상한선은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건강보험료를 계속 좀 더 내고 있습니다. 벌써 비교를 해보면요. 8년 전이 되겠네요, 네. 이제. 2017년에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47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015년, 올해는 무려 그게 900만 원이 넘었으니까 바로 거의 들어오네요. 두 배가 네. 돼요. 거의 두 배. 그래서 고소득자 분들은 국민연금 뭐 고정돼 있다 네. 하더라도 건강보험 상한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바뀌는 거, 요것도 좀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올해 뭐 3월 목표로 이제 제2의 뭐 증권거래소가 생길 거다 이런 네네. 뉴스 보도가 많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주식을 거래한다, 채권을 거래한다, 선물을 거래한다, 또 이런 것들이 한국거래소에서 그렇죠. 했죠. 네. 거의 이제 독점이죠. 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독점을 해야 되는 사실은 법적 근거는 없어요. 누군가 새로 만들어서 뭐 경쟁적으로 거래소를 운영을 해도 됩니다. 그게 생각만 하다가 실현이 되는 게 아마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넥스 트레이드예요. 네. 이름 너무 재밌는 것 네. 같아요. 예. 넥스 트레이드인데 뭐 소위 말해서 제2거래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대체거래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러면 기존의 한국거래소 KRX랑 뭐가 다르냐? 이게 가장 관심이실 텐데 누가 생각해도 나 그럼 KRX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안 하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사고 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기자님께서 생각하는 KRX 요게 좀 아쉬워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거래 시간이 조금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 우리 직장인들 주식 거래 좀 하고 싶은데 힘들어요. 네. 3시 반에 딱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쉽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미국 시장 거래 해보시면 왜 프리마켓도 있고 애프터마켓도 있고 해서 사실상 거의 뭐 12시간 이상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네. 그러면 살까 팔까 이런 시간이 좀 여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는 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거래 비용이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2거래소가 생기면 아무래도 경쟁 체제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네요. 뭐든지 경쟁이 도입되면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하죠. 이득일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출산율 극적으로 올라왔다는 다시 얘기 발등하더라고요. 들으셨죠? 자,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결혼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네. 그래서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 50만 원 합하면 100만 원의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100만 원을 캐시백 해주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축의금 100만 원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은요. 이제 결혼을 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또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생기죠. 네. 그래서 그거 기억나시죠? 한 건설사에서 이중근 회장께서 출산하면 1억 원씩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생기네요. 바로 세금 세금.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를 뭐 근로소득으로 할 거냐, 증여세로 맞아요. 할 거냐, 요거 때문에 이슈였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정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비과세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태어나고 아기도 낳고 했으면 이제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는 걸 오래오래 봐야 되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왜 신용카드 세액공제 해줄 때 맞아요. 조금 더 해주는 게 예를 들면 뭐 전통시장에서 쓴 거, 대중교통 타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도서 또 늘어난 게 뭐가 있었냐면 공연, 맞아요.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맞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영화 관람료 이런 것까지 40% 우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네,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 네. 사용, 그다음에 체력 단련장, 그러니까 뭐 헬스클럽 이런 데겠죠. 네. 여기서 다닌 것도 기존 소득공제보다 더 높은 율로 우대를 해줍니다. 예.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들 잘 기억해 두시고 또 필요하시면 또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조재영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